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이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여행할 권리 김연수. 깐 두부만 먹는 훈춘 사람 이춘대씨. 오래전부터 나는 국경을 꿈꿨다. 왜냐하면 나는 국경이 없는 존재니까. 내게 국경이란 곧 바다를 뜻했다. 살아오면서 나는 여러 차례 무작정 자동차를 몰고 떠난 적이 있었다. 그러면 기껏해야 나오는 것이 동해 아니면 서해, 그것도 아니면 남해 뿐이었다. 한 번은 북쪽으로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다. 일산으로 이사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다. 자유로를 타고 계속 올라가 봤다. 표지판에는 개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함께 간 시인은 우리 왼쪽 강 너머가 다 북한 땅이라고 우게 됐다. 정말? 내가 물었다. 철조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나는 강변을 따라 설치된 철조망을 바라봤다. 거기가 북쪽이었다. 다행히도 북해는 없었지만 대신에 철조망이 있었다. 철조망 너머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유로 전망 만원경을 이용해야만 했다. 나는 한 번도 관광지에 설치된 만원경에다 동전을 넣어본 적이 없었다. 임진각에 서서 나는 그냥 철조망 저편을 바라봤을 뿐이다. 그 느낌은 남해와 서해와 동해를 바라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가 끝이구나. 갈 데가 없구나.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그좀 언뜻 선언을 한 서태지 이야기를 했다. 너 삭발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서태지가 은퇴하는데 내가 왜요? 시인이 내게 물었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내가 되물었다. 옛날에 내 친구 녀석 하나가 갑자기 삭발하고 나타난 적이 있거든. 그날 좋은 내 눈이 죽었는데 뭐라도 해야 한다며. 그러니 너도 삭발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게는 서태지를 위해 삭발하고 볼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벌써 은퇴라니 대단히 시시하다고 생각했다. 국경이 없는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니까. 잠적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고작 20대에 은퇴를 선언해야만 하는 것이다. 서태지가 발해를 꿈꾸며를 발표할 때 나는 변산에 있었다. 1993년 8월 15일이었다. 철진한 변산 해수욕장 음식장에서 해물파전과 동동주를 마시고 있었다. 늘 이랬다. 내게 추억이란 기껏해봐야 바닷가와 그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앨범 속의 사진을 보는 일이 즐겁던 시절이 일이다. 친구 집에 놀러가면 장롱 위에 놓여있거나 짓는장에 꽂혀있는 사진첩을 꺼내 펼쳐보는 일을 좋아했다. 거기에는 우리 집에 꽂혀있는 사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진들이 있었다. 기념사진들, 그 중에는 물론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거기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으니까 그렇게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그게 우리 인식의 지평이었다. 수평선 안쪽, 그 수평선 안쪽에서 우리는 태어났다. 잠잘 때도 우리 꿈의 배경은 그 수평선 안쪽을 넘어가지 못했다. 서태지도 나도. 내가 서태지를 위해서 바리깡에 뒤통수를 들이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시인은 이유를 물었다. 흐흐흐. 나는 엄흉하게 웃었다. 결국 돌아올 테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에겐 국경을 넘어 다른 민족 속으로 들어가 이윽고 사라지는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세계를 향해 떠난 뒤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않은 선조들이란 도무지 우리에겐 없으니까. 결국 모두 돌아왔으니까. 결국 자살이 아니면 월북뿐인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나 선박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수평선 안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란 그 얼마 뒤에 황장엽이 한국으로 망명해왔다. 노동신문인가 어딘가에서는 적기가의 한 구절로 그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키리라. 그 노래만은 우리가 왜 수평선 안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다. 국경선 너머는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는 자들, 즉 비겁한 자들의 땅이었다. 거기를 꿈꾸다가는 20대에 은퇴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도 우리의 세계인식 역시 사진으로 찍으면 바닷가에서 찍은 기념사진과 비슷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게는 국경이 필요했다.
국경에 가서 아무런 사상의 전환 없이도 혹은 어떤 권리도 포기하지 않은 채 내 다리로 월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비겁자가 아닌 몸으로도 얼마든지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태양은 훈춘 방향으로 저물었다. 암으로만이 온통 뻘건 빛이었다. 바람에 어찌나 심하게 불든지 간판에 쓰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나는 러시아 사람들처럼 맥주를 손에 들고 조금씩 홀짝거리며 노을을 바라봤다. 도수가 높은 러시아 맥주는 썩기만 했다. 바람 때문에 담배는 금방 필 때까지 타들어갔다. 돌아보니 블라지보스토크의 불빛이 가물거렸다. 저녁 6시 30분에 출발한 배는 9시 15분에 아무르만을 가로질러 슬라벤스카에 도착한다고 했다. 거기가 어디쯤인가 하고 노을이 지는 쪽을 먼 빛으로 가늠해 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렸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3등 격실로 돌아갔더니 어둠침침했다. 앞뒤로 놓인 텔레비전에서는 서로 다른 러시아 방송이 누가 더 시끄러운지 떠들어대고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맥주 한 병만 있으면 브랜디를 목에 둘러차고 명령을 기다리는 세인트버나드처럼 순해졌다. 텔레비전 속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명멸했다. 우리에게 맥주 한 병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마시고 또 마셨다. 아무르만에서 달리 할 일도 없지 않은가. 마시다가 얼굴이 달아오르면 다시 간판으로 나갔다. 그 사이 변경지대에 밤이 내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머리 위로 떠올랐다. 그 바다는 겨울이 되면 얼어붙는다. 20세기 초만 해도 훈춘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블라지보스토크를 오갔다고 책에 적혀 있었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훈춘 사람 이춘대 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오른쪽으로 고개를 약간 돌려 허공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내쉰 뒤 잽싸게 다시 내 눈을 늘어봤다. 이춘대 씨라면 역시 그 동작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국 사람들 앞에서 그런 동작을 잘 취했다. 그건 당신들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는가? 우리를 깔보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나도 훈춘에 쓰는 나름대로 잘 산다. 라는 등 수많은 의미를 간단하게 구현한 몸 동작이었다. 이번에는 우리를 깔보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나는 20세기 초반에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춘대 씨는 내가 지금도 훈춘 사람들이 블라지보스토크에 갈 때 썰매를 타냐고 묻는 것으로 여긴 탓이다. 물론 나도 안다. 더 이상 훈춘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아무르만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고개를 다시 돌려 허공을 바라보더니 이춘대 씨는 가방에서 자신의 여권을 꺼냈다. 그 여권에는 러시아 세관원이 찍은 황금빛 입국 비자 스탬프가 벽돌지 벽만처럼 꽝꽝꽝 찍혀 있었다. 한두 면에 찍힌 게 아니었다. 이춘대 씨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러시아를 드나드는 조선족이다. 이춘대 씨는 사할린에서 해삼을 수입하고 있었다. 잠시 옛변에 살면서 나는 부유한 조수종들을 여러 번 만날 수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나보다 부자였다. 몇 번 밥을 얻어먹고 차를 얻어타면서 나는 조선족들을 낮춰보던 태도를 완전히 버렸다. 가진 재산의 절대적인 값어치를 따지자면 나도 옛변에 살면 부자 소리를 듣겠지만 몸에 밴 석간이 달랐다. 예컨대 이춘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조선족 중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에 신기한 나머지 내가 이유를 물었다. 송만 아빠들이 술을 안 마셔요. 한 10년 됐대시요. 이춘대 씨가 대답했다. 10년 전. 이춘대 씨가 뭘 했는지 들은 게 중로 국경을 넘어갈 때였는지 아니면 우스리 석거의 조선족 식당에서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10년 전에 이춘대 씨는 연해주 땅을 처음 밟았다.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이춘대 씨가 가장 먼저 익힌 러시아말은 울라지보스토크였다. 훈춘에서 국경을 넘은 뒤 바로 써먹어야만 하는 단어였다. 최소한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밝혀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그 낯선 지명이 쉽게 외워지지 않았다. 이춘대 씨는 하는 수 없이 울 아버지 써둔 도끼라고 외웠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잊어먹는다고 이춘대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처음 넘어간 그 해에만 이춘대 씨는 2,000달러를 벌었다. 2,000루블이 아니고요. 내가 되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춘대 씨는 또 오른쪽으로 잽싸게 고개를 돌려 먼 곳을 한번 바라본 뒤에 내 눈을 보며 2,000달러라고 주여하긴 했다. 이번에는
의미하는 통장, 훈춘, 사람들은 최소한 3년 동안은 입지도 먹지도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채심을 하는 훈춘 알부자 이춘대씨가 하도 신기해서 우리는 그를 옌빈 웰빙종이라고 불렀다. 이춘대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깐두부였다. 제대로 읽자면 깐도푸가 되겠지만 옌빈신 중국어로는 거기서 깐두부, 그러니까 마른 두부다. 눌린 국수처럼 생긴 마른 두부를 야채와 다진 고기를 넣고 볶아서 먹는 음식이다. 그건 나도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했더니 이춘대 씨는 얼떤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렇게 웃을 때면 나는 이춘대 씨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깐두부만 먹는 조선종들을 좀 알고 있다. 내가 머물던 옌빈 대학 기숙사의 수위도 그랬다. 거기서는 수위를 아바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란 뜻이지만 어쨌든 수위는 우리 유학생들의 아바이였다. 아바이의 월급은 360위안이었다. 이춘대 씨가 버는 월급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바이는 술을 잘 마셨다. 내가 소설가라는 사실을 안 뒤부터 우리는 매일 술을 마시거나 다음 술 마실 약속을 잡았다.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니까 수학교에도 좀 있었고 새로운 작물 품종을 각 농촌 마을에 소개하는 일도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기숙사 수의실에 앉아서 나는 아바이가 새로운 품종을 들고 지련시원 내촐라가 돌아다니는 광경을 상상해봤다. 그런 상상을 하고 나니 아바이가 무척 좋아졌다. 생산성 정대를 최고로 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바이는 내게 색깔 있는 소설을 써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충고했다. 색깔 있는 소설이 뭐냐고 물었더니 오른쪽 엄지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넣고 어리둥절 자신을 바라보는 내 눈 쪽을 향했다. 아, 그거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 있었다. 기름 아예 제목을 색깔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편 소설 색깔. 기레키에 노골적으로 하면 아니래요. 내가 말하자 아바이는 누가 듣는다는 듯이 말소리를 낮췄다. 술에 헛술에 우리는 이래저래 취해 있었다. 아바이와 술을 마시고 한 어느 날 그는 동네 후배가 찾아왔다. 또 어느 가수가 자살하거나 암살당하거나 혹은 은퇴라도 했다는 듯이 머리를 삭발한 사람이었다. 옌변에서는 초면에 술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맥주 글라스에 빠이주를 가득 채워 단숨에 마셔보려곤 했다. 그건 이춘대 씨의 몸 동작처럼 날 깔보지 말아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역구 2-3잔을 그렇게 마셔 예쁜 사람들이 이제 됐으니까 술을 천천히 마시자고 할 때까지 삭발한 그 후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술에 취해 호기로워진 내가 몇 번씩 후배에게 술을 권했지만 후배는 잔도 잡지 않으려고 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술 좀 마셔요. 내가 후배의 손을 당기며 말했다. 이 사람 술을 마시면 아니래요. 아바이가 내 손을 떼어놓았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춘대 씨의 동생인가? 아니다. 며칠 뒤 아바이가 내게 술을 사겠다만 철도 남쪽 동네를 뜻하는 철남으로 나를 데려갔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다 떨어진 푸른색 방충망이 쳐진 창문 딸린 방에 앉아서 옌지의 삥치한 맥주를 마셨다. 어릴 적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던 동네 술집과 분위기가 무척 비슷해 또 술맛이 한끗 동했다. 아바이는 내가 빠이주를 아주 잘 마신다고 생각해 자기 고향이 허룽에서 만든 술을 주문했다. 둘이서 2병 정도 마신 것 같다. 안주는 갈비찜과 깐두부였다. 아바이는 갈비찜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깐두부만 먹었다. 고기를 싫어하느냐고 물었더니 짜증을 냈다. 아직 50살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가 다 빠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결국 먹고 싶은 마음에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만 이가 뿌리째 빠지고 말았다. 그의 손바닥에 놓인 뿔이 달린 이를 봤더니 술맛이 싹 달아났다. 나는 자무 불안한 표정으로 그 지경인데 술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아바이가 내게 말했다. 일 없어요. 요전에도 동생하고 술 마시려고 했는데 그 새끼래 와가지고 술이 제 사촌 행하고 꽤 닮았어요. 그 사람. 내가 호감의 뜻을 담아 말했다. 그 새끼래 술 처마시고 사람 죽였댔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아니 됐어요. 시급 옌빈에서는 함부로 술 마시라고 손 잡아 끌며 권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깐두부를 좋아한다는 말 역시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뒤에 알았다. 일 없다. 이 말은 필요 없다. 괜찮다. 이 2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필요 없다 많이 이해하지만 예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말은 괜찮다이다. 이순경 등이 표현한 국어 대사전에는 걱정하거나 꺼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와 괜찮다 이 2가지 뜻으로 나와 있으며 북한에서 나온 현대 조선말 사전에는 꺼리거나 걱정하거나 필요가 없다로 풀이되어 있다. 걱정하거나 끼리거나 꺼리거나 걱정하나
왜 남북이 사전에 서로 순서만 다른지는 나도 모르겠다. 북한의 사전과 똑같은 순서로 쓰며 반국가 단체 산냐 무고죄에 해당하는 곳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예쁜 사람들이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내일 백두산에 올라가면 천지를 볼 수 있을까요? 일 없어요. 딸행까지 기차로 24시간이라는데 아무리 침대 칸이라도 힘들지 않을까요? 일 없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기숙사방 천장에서 침대는 빗물이 떨어집니다. 느긋한 목소리로 일 없어요. 기숙사 관리 담당 한쪽 아바이가 잠깐 자리를 비웠으니 돌아오면 고쳐줄게입니다. 하지만 연변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 대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백두산 근처에도 가지 못하거나 앉아서 가는 딸인행 기차표도 구하지 못한다. 침대가 모두 젖은 뒤에 올라온 한쪽 아바이는 천장만 한참 올려다보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냥 가버린다.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 대단히 번거로워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물론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춘대 씨는 예외는 아니었다. 한 번도 육로로 국경을 넘어가 본 일이 없는 우리가 중요 국경을 넘어가는 일에 걱정하는 눈치를 보자 이춘대 씨가 말했다. 일 없어요. 내일 아침에 버스표 사면 돼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모두 늦잠을 잤다. 이춘대 씨는 국경까지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자고 했다. 금방 간다고 했다. 가보니 자동차로 2시간 거리였다. 국경까지 가봤더니 오전 차표가 모두 동난 상태였다. 우춘대 씨는 그럼 다른 경로로 넘어가자고 했다. 다시 3시간을 가야만 하는 거리였다. 또 5시간 거기 갔더니 그날 차표가 남은 게 없었다. 이춘대 씨는 우수리 스키의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거기서 차표를 구하기는 했다. 이춘대 씨는 300km 정도라면 내 경우에 서울에서 일산 가는 정도쯤으로 여겼다. 연해준이가 가능한 일이었다. 이춘대 씨는 한번 러시아에 들어오면 하루에 1000km는 가볍게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연해주의 발판을 달리는 동안 그의 토요타 자동차에서는 한국 트로트 메들리 CD가 전곡 반복되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 틀어준 노래였는데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성별을 분간할 수 없는 중성적인 목소리 어느 무명 가수가 현숙이 노래를 불렀다. 사랑을 해봐요. 후회 없는 사랑을 해봐요. 사랑은 없다가도 생기고 왜 내 품에서 자라나요. 이 노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친구 같고 애인 같은 그런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매력 있고 마음 착한 그런 여자. 5번째쯤 들었을 때 결국 우리는 그 노래를 큰 소리로 합창할 수 있었다. 왜 그러지 않겠는가? 그건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겠다고 길을 나선 지 5시간째 같은 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다들 할 만큼 한 것이다. 이춘대 씨도 무명 가수도 우리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이라고 합창하게 되는 것이다. 우스리 스키 정류장에서 표를 꺼낸 뒤 이춘대 씨는 우리에게 말했다. 이제 일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 국경까지 갔다가 결국 넘어가지 못했다. 그날 하루 우리가 한 일은 현숙의 노래를 외워버린 것뿐이었다. 한국에 돌아와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북한 영화 안중근 2등 방문을 쏟아를 볼 기회가 생겼다. 첫 장면에서 일본군에게 잡혀가다가 탈출한 사람이 안중근의 집으로 피신했다. 다음날 아침 그 사람과 안중근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안중근의 아내가 동네의 분위기를 전한다. 일본군이 도망친 사람을 찾느라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는 무시무시한 소문. 그래서 안중근이 가스롭다는 듯한 웃음을 띠며 그 사내에게 말한다. 일 없습니다. 나는 영화를 꺼버렸다.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테니까. 엄청난 일은 그날 국경을 넘어가는 차표를 구하지 못해 다시 토요타 자동차를 몰고 우스리 석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다. 일제 성년차인 토요타의 운전석은 당연히 우측에 있었다. 러시아는 우측 통행인데도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운전석이 우측에 다닌 일본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하긴 울 아버지 쓰던 도끼 시내에서는 대학 시절 신촌에 갈 때 자주 탔던 8번 버스가 지나가기에 하마터면 손을 들 뻔도 했으니까 어쨌든 굴러가기만 하면 몰고 다닌다. 우스리 석거를 향해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줌이 마려워 이춘대 씨와 함께 국도변에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는데 이춘대 씨가 내게 운전해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피곤한 모양이었다. 살살 깨기에 좋다고 대답했다. 나는 처음 해본 일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편 그 일을 제대로 해낸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다시 우스리 석거를 향해 출발했다. 건사했다. 북쪽 지방特유의 만만한 구릉지대가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한 30분 정도 달렸을까? 내 시야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들어왔다. 우선 몰래 앞쪽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등속 운전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 둘째, 화물차와 우리 차 사이의 가운데 지점에는 도로의 폭보다 좁은 다리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 다리를 조금 못 미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 화물차와 행인은 물리의 법칙에 따라 한 지점, 그러니까 도로보다 폭이 좁은 그 다리에서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다. 나는 관찰자 입장에서 그 사실들을 지켜보느라 나의
역시 그 예정된 사건 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리하여 토요타와 화물차와 행인은 몇 년 전부터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듯이 그 다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던 사람을 피하면서 다리로 진입했고 그 다음 순간 잠을 좀 자야겠다며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던 이춘대 씨가 펄떡 몸을 일으켰다. 큰데 있는 차량이 토요타를 건드리고 지나간 것이다. 다리를 지나자마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살펴보니 왼쪽 백밀러가 날아갔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춘재 씨는 넋이 나가 있었다. 그날 저녁에 국경까지 갔다가 천신만고 그때 다시 우스리석으로 돌아온 우리는 한 조선족 식당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셨다. 그때도 이춘재 씨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춘재 씨는 그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이 밤을 새운 뒤 정류장의 문을 열자마자 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씨는 졸음을 참으려고 헛되 목욕탕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목욕을 했다. 그게 새벽 2시의 일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무슨 기념품 가게처럼 맥주와 가지를 진열해 놓은 러시아 상점에서 종류별로 사온 맥주를 테이블에 늘어놓고 하나씩 마셨다. 모두 한때 공산권이던 나라에서 만든 맥주들이었다. 옛 공산권 국가에서도 체코에서 만든 맥주가 가장 맛있다는 걸 알게 됐다. 더 엄청난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다. 다음날 새벽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추운 날씨에 매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이춘대 씨는 좋은 방법을 알아냈다면 어느 러시아인과 교습해 그의 성합제로 국경 직전까지 가기로 합의했다. 벨들이 소곤대는 연내주의 새벽에 우리는 술이 덜 깬 상태로 부랴부랴 짐을 꾸려서 그 성합차에 올라탔다. 그 차 역시 일본 차량이었다. 한참 자다가 깨어보니 그 러시아인은 두 눈을 감고 우측에 운전석에 있는 차량은 좌측 통행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대해 명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소리를 질렀다. 저 새끼 차 멈추라고 해요. 지금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앞에 차 오잖아요. 우악. 이춘대 씨가 반쯤 눈을 감은 제 명상에 잠긴 러시아인의 핸들을 꺾었다. 그 러시아인은 사흘 동안 술을 마시며 포크를 했다. 그리고 돈을 모두 잃어버린 뒤 쓸쓸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춘대 씨를 만난 것이다. 사흘 동안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았고 술을 마셨다. 그가 누구라도 이제는 잠이 올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그날 정부가 가까웠어야 겨우 안푸를 구해 국경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춘대 씨는 우리에게 일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이춘대 씨는 1994년부터 국경을 넘어 러시아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 쓰던 도끼 하나만 달랑 들고 이춘대 씨는 중국 국경 도시 수이편허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간 뒤 우스리스크로 내려와 아는 곳에 세워둔 차를 몰고 볼라지보스토크까지 간다. 거기서 사할린까지 항공편으로 이동한 뒤 해삼을 구입한다. 이춘대 씨는 그 해삼은 훈춘으로 부치되 중국에서는 해삼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자 위에 다른 생선 따위로 위장해서 보낸다. 그 다음에는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를 거쳐 훈춘으로 돌아가 자신이 보낸 해삼을 받는다. 한국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하면 그건 돈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일로 이춘대 씨가 많은 돈을 번 것만은 틀림없다. 말했다시피 1994년 한 해만 해도 이춘대 씨는 2,000달러를 벌었다. 해삼 수입에 뛰어든 첫 해이고 동료 3명과 함께 일해서 나눠 가진 돈이 그 정도니까 지금은 꽤 많이 벌 것이다. 우스리스크의 조선족 식당에서 이춘대 씨는 고개에는 젓가락도 되지 않은 채 그때 일을 태연하게 말했다. 그 시절 이춘대 씨는 다른 조선족 3명과 함께 우스리스크에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고 한다. 이춘대 씨 등이 돈을 좀 만진다는 소문이 우스리스크 조선족 사이에 퍼지자 밤에 그 아파트로 손님들이 찾아왔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이춘대 씨였다. 한 손님은 그의 머리에 총구를 갖다 대고 다른 손님은 기선을 제압한답시고 권총으로 이춘대 씨의 안면을 가격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춘대 씨는 입술을 들어 보였다. 그때 이춘대 씨의 앞니가 모두 부러져 버렸다. 하지만 앞니가 빠진 것보다도 그의 번 돈을 모두 빼앗긴 게 더 억울했다. 나는 예쁜 사람들 앞에서 두부를 좋아한다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춘대 씨는 이제는 일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우스리스크의 치안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내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대형 텔레비전에 갇혀진 훈춘진 거실 풍경이었다.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이춘대 씨는 휴대폰을 몇 번 누르더니 젊은 러시아 여자 사진을 보여줬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오른손 약지를 내게 내밀었다. 대학에 다니는 러시아 여자라고 했다. 그런 여자가 이춘대 씨의 애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내가 쩐더마 하고 물었다. 그거 정말이라는 뜻의 중국말이다. 내 말에 이춘재 씨는 웃느라 고개를 오른쪽으로 잽싸게 돌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쩐더.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므로 그건 무효. 우리는 꽤 신나게 웃었다.
193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일본 간첩 혐의로 KGB에 의해 체포돼 이듬해 총살된 사람 중에 조명이라는 소설가가 있다. 낙동강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쓴 동무여라는 시가 있다. 동무여, 우리가 만일 계획이든 개인체하자. 속이지 말고 개인체하자. 그리고 땅이 엎드려 땅을 핥자. 혀의 피가 땅속으로 흐르도록 땅의 말이 나올 때까지. 동무여, 불쌍한 동무여. 그러고도 마음이 만일 우리를 속이거든 해를 향하여 외쳐 물으라. 이 마음의 씨를 영영히 태울 수 있느냐고. 발을 옮기지 말자. 석상이 될 때까지. 나는 이 시를 아주 좋아한다. 이 시를 생각하면 땅바닥을 향해 길게 늘어진 내 그림자가 떠오른다. 내 기억에 따르면 이춘대 씨는 딱 한 번 일났어요라고 말했다. 국경을 넘어갈 때였다. 오후 우스리스크에서 올라탄 버스는 중국 상인들 뿐이었다. 한참 타고 언덕을 올라가니 갑자기 나무가 하나도 없는 황량한 풍경이 나왔다. 국경이 가까워지자 완충지대를 두느라 나무를 다 잘라버린 것이다. 처음 가본 국경이라 어쩐지 풍경이 좀 무시무시해 보였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소총을 맨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버스에 올라탔다. 그게 국경 통과 절차의 시작이라고 이춘대 씨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던 국경 수비대는 우리의 여권은 보는 둥 마는 둥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은 채 뭐라고 소리치고냐 그냥 지나가 버렸다. 무슨 말인지 몰라 이춘대 씨 쪽을 돌아봤더니 얼굴이 이미 굳어 있었다. 왜 그러냐니까 이춘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 났어요. 만날 일 없어요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 일 났어요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나도 겁이 덜컥 났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는 중국인과 러시아에만 통과할 수 있는 통행로이니 한국인들은 다른 곳을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국경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맥없이 버스에서 내렸다. 그게 어떻게 구한 버스표인데 암으로만 해서 그랬듯이 태양은 중국 쪽으로 저물고 있었다. 지평선에 가까워지면서 태양의 둥근 곡선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끔씩 그 붉은 기운 사이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나타났다가 길가에서 태워달라고 손을 흔드는 우리에게 먼지만 뒤집어 씌우고 떠나버렸다. 국경선 너머의 태양은 꼭 녹아내리는 붉은 아이스크림 같았다. 그 녹아내리는 태양을 바라보며 나는 조명이의 시를 떠올렸다. 거기엔 내가 꿈꾸던 국경이 있었다. 국경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묻고 싶었다. 해를 향해 석상이 될 때까지 외쳐 묻고 또 묻고 싶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천천히 둥그랬던 태양은 붉은 기온으로 부서져 내리고 국경의 맞은편 하늘로는 초저녁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보드카를 나눠 마셨다. 보드카 기운 탓인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어인지 혹은 정말 할 만큼 했다는 체념이 생겨서인지 기분이 좋아지면서 노래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사랑을 해봐요. 후회 없는 사랑을 해봐요. 사랑은 없다가도 생기고요. 내 품에서 자라나요.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이춘대 씨에게 물었다. 태양을 던지고선 이춘대 씨가 한없이 길어진 우리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일 없어요. 택시 보내달라면 돼요. 물론 택시는 오지 않았다. 대신에 검푸른 국경의 저녁 하늘이 별들을 잔뜩 태우고 찾아왔다. 거기에 우리가 탈 자리는 없었다. 나는 자리가 비좁다며 소란을 피우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이춘대 씨에게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4,000씩 샤브샤브인 휘끄와 꼬치 요리인 취하를 꼭 사먹자고 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우리는 국경을 넘어가게 될 테니까. 무주가 고향이 이춘대 씨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죽을 때까지 깐 두부만 먹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어쨌든 다시 세계는 바뀔 테니고 우리는 변화갈 테니까 우리의 아버지들과 달리 이춘대 씨와 내가 살아갈 세계에서는 국경을 넘는 일이 식은 죽 먹기 같은 것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테니까 그때는 지금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사람일 테니까 결국 우리 모두 없어질 테니까